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각종 논란을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세트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고 두둔했습니다.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게는 하루 5명씩 장관 후보자 16명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자료 제출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로 논란이 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최소 3명 낙마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표절, 투기, 갑질, 음주운전, 탈세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해졌구나.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던 후보자들은 파장이 커지자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저자이며 총장 임용 당시 검증도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내 소녀상 설치 반대 의혹 역시 행정상 부득이하게 원상복구 공문을 보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전직 보좌진 2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면서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보다는 송곳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데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여론에 따라 일부는 낙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낙마는 없다는 기류가 강한데 여론의 추이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를 앞두고 전담팀을 꾸린 대통령실은 휴일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후보자별 의혹과 쟁점 사항 등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 TF를 구성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청문 사안과 저희가 검증한 사안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겨냥한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대통령실은 일단 전원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잘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첫 내각 출범부터 야당에 밀려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누구를 낙마시킬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 내부에선 일부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초대 내각 출범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소영 첫 여성 병무청장 등 차관급 12명을 임명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조원철 변호사는 법제처장에 올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이력을 쌓아온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발탁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구혁채 현 기획조정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강희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등 고시 출신의 정통관료가 승진했습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대전 충남 병무청장이 발탁됐습니다. 1970년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이자 20년 만에 군 장성이 아닌 내부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령 이해도가 높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잘 반영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또 대통령 측근이 발탁된 건데 당장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정말 국민의 어떤 눈높이는 무시한 보온성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은 관세청장인 이명구 현 차장을, 국가유산청장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차관급은 별도 인사청문회가 없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한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갈 거라고도 약속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세계 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란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구치소의 건강관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조사를 앞두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출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다면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에 대해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SNS에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특검에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뒤바뀌며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관계자의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파고드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웰바이오텍 전직 대표 구모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 구 씨에게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럼 기점으로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시세 조정 행위에 이종우 대표나 김건희 여사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인 이모 씨 역시 구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을 캐 물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사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특검팀의 다음 목표는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전 멋쟁이병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를 맡는 등 각종 의혹과 김 여사를 이을 연결고리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 역시 이종호 전 대표가 속한 멋쟁이병 단톡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토요일 대화방에 참여한 송호종 씨 자택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모장 등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양 특검의 칼끝이 모두 의혹의 정점에 선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어제 오후 외교부 당국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이 전 장관이 어떤 경위로 호주 대사에 임명됐는지, 어떻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8월 1일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0%의 관세를 통보받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무역 대상국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본 뒤 더 나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8월 1일부터 불이의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시 위원장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이 관세를 내게 될 거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If there is a time of war, then we need to have the metals that we need to produce American weapons, and copper is a key component in many American weapons. 브라질의 50%의 고율 관세를 통보한 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멕시코에도 30%의 관세를 통보한 가운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Y nosotros creemos que, por lo que platicaron el día de ayer nuestros compañeros, que vamos a llegar a un acuerd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y que vamos a llegar, por supuesto, a mejores condiciones.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지대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8월 1일부터 30% 관세를 예고한 서한을 받은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연기하고 협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율이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데다 관세 시행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14일 발효 예정이던 대미 보복 관세를 8월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부터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보복 조치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협상할 때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행할 대응 조치 준비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무역 관계를 더욱 다양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We've prepared for this and we can respond with countermeasures if necessary. So this two-track approach pays off.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율 30%는 현재 시행 중인 기본 관세 10%와 지난 4월 상호 관세율을 처음 발표할 때 거론한 2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경고한 50%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원칙적 합의 타결을 위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율 10%를 목표로 한 EU 내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C'est un marché très important pour nous. C'est un marché d'environ 350 millions d'euros chaque année de produits laitiers, en particulier des fromages. On exporte chaque année 25 000 tonnes de fromage aux États-Unis, donc c'est un choc. EU 회원국마다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인 가운데 EU 통상장관들이 현지 시각 14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오늘 4명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줄줄이 청문회가 열리는데 일단 민주당은 낭만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이고 네. 대통령이 상당히 나름대로 뭐 지금 뭐 비실장 말에 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높은 잣대로 일단 후보를 선정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명이라도 낙오가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의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흠결이 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리 인준 청문회도 상당히 맹탕으로 끝났다. 뭐 그래서 사실 야당으로서의 결기나 뭐 그런 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 또 강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런 장면 자체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역대 정권들마다 항상 이런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뭐랄까 여야 간의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야당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여러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흥결을 과연 통과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국민의힘은 우리가 여당이었다고 한다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이제 절제의 미학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 낭만은 없다는 생각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야당도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뭐 야당이 이제 누구를 특정인을 낙마시키겠다, 뭐 이것은 이제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네. 오히려 그것이 이제 야당으로서 이제 입장을 봤을 때 자신들의 역량과 이른바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과거에 규모는 작아도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작성했을 때 반드시 여기에 걸렸던 사람들은 낙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당의 역량과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야권이 여기에 집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만 근데 이제 저는 여권에서 이 사안을 너무 좀 안이하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왜냐면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지금까지 총리 청문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새로운 뉴노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의 3대 기조가 일단 무자료. 자료 안 내겠다. 그다음에 무증인, 증인 안 내겠다. 세 번째, 무반응. 뭐라 해도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가겠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의 뉴노멀이 된 것 같아서 매우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지난번에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맛배기였다면 이거는 아마 16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전면 검증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여기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리멸렬에 있는 야권의 분위기나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어떤 침체기를 저는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공격으로서의 그 장관 낙마가 아니라 네. 야당으로서의 역량 검증과 대한정당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슈퍼위크의 청문회는 야당으로서는 존재감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날부터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갑질 의혹이 쟁점인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메시지를 또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보냈고요. 5년간 면직한 보좌진이 46명이 아니라 28명이다. 통상적인 수준이다라는 해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들이 소위 말하는 억하심정으로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여러 가지 법적 조치까지 운운할 정도인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 보좌관들이 이야기했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먼저 우선인 것이지 소위 말하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당의 가치가 소위 말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한다면 이 대표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정말 철저한 갑을 관계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이 전직 보좌관들의 억울한 심정이 진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로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좀 일종의 전직 보좌관들의 해코지라고 생각한다면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전직 이렇게 주장하는 전직 보좌관들을 내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회에서는 국회에 대한 정언감정법에 의해서 위증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아. 그러면 내가 이분들 모셔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듣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조금 나름대로 상당히 저된다고 한다면 블라인드 증언도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갑질 내용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뜻까지 내비친 그런 상황인데 후보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조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이런 의혹과 논란들을 봤을 때 저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아예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그런 역량이 안 돼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에서도 강선우 후보자 편을 드느라고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었고 보좌진들에 대한 문제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2차 가해인 거예요.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차 교수님이나 저나 다 국회를 출입했던 기자였는데 사실은 의원들과 보좌진의 관계는 이거는 갑과 을을 넘어서 사실은 종속의 관계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면은 일반 부처에서는 약간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할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는 일종의 파리 목숨이기 때문에 네. 정말 갑과 을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건 취업방해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취업방해는요 한 사람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 폭행, 근로자 폭행에 이어서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제기된 의혹이 제기되니까 마치 이것이 이제 이른바 근태 문제가 있었고 보좌진의 어떤 인격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왜곡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사실일지는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지겠지만 그게 정 억울하다 하면은 보좌진을 바로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은 모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당이 오히려 뒤에서 엄호하듯이 훌륭한 분이고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 대응이 만일 이렇게 대응하다가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 여론 눈높이 안 맞아서 낙마했을 때 이 책임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좀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갑질 의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장선우 후보자의 동료 의원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강선우 의원 우리가 겪어봤는데 상당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놓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부분이 갑질할 수 있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의원 대 의원으로서 보는 거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의원과
보좌진의 그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옹호 자체가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물어본 것이 제가 답변을 하나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보좌진들을 바꾸는 것이 통상적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물론 이 보좌진들 간의 직급 변동이 있어서 상당히 좀 숫자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조금 정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8명도 많은 거다. 많은 네.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핵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4급 보좌관이에요. 4급 보좌관 2명인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2020년에 보좌관 2명이 다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도 1명이 교체가 되겠고 2022년도에 또 2명이 교체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통상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보좌관들 같은 경우 4급 보좌진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의원과 같은 이게 정치적인 공동 운명체가 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업무적으로 미진할 경우 바꿀 수가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동료 의원들이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서도 이렇게 무조건 옹호하는 식의 방식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보좌진들까지도 목소리를 조금 내고는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야를 떠난 문제잖아요. 여야를 떠난 문제고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고 보편 가치에 대한 문제고 우리 사회 성숙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여야의 시각으로 보고 엄호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쉴드를 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정말 더 큰 의혹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낙마했을 때 그 정치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내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저는 보호를 하려고 하는 얘기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감싸는 게 인사검증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 가치에 따라서 봐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여가부 장관이 뭡니까?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명하면서 아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훌륭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온 분이라 그러고 본인도 지명되자마자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자기는 돌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더 낮은 곳이고 이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 과정이었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주 비교적 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문제는 그 저질렀던 사람의 문제지 이 강선우 의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엄호하고 비호하는 건 이거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행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줘야 비로소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도 개선되는 거고 네. 우리 국회 입법 문화도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없어야죠.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수요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공식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일단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논문이다라는 거고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실질적인 저자는 후보자 본인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종의 정면 돌파를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과 오찬을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그 정규재 전 주필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교육부 총리의 논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심을 전달했던 모양인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알아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걸 제대로 소명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정면 돌파를 한 셈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청문회가 하루만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정인이나 참고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채택된 정인이 한 명이 당시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논문을 검증했던 검증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검증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을 그런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대국 약속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제3자의 객관적인 기구에다가 나는 한번 의뢰를 맡겨보겠다. 네.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결격적인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거취를
내가 그때 판단하겠다는 식의 대국민 약속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낙마자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후보자의 이런 정면 돌파에 영향을 좀 미칠 것도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본인이 내가 한번 이걸 이겨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길 게 따로 있죠.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상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그건 불가하다고 보고요. 본인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가 없는 게 하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청문회가 되면은 다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청문회가 열리면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방어 논리가 갑자기 생깁니까? 의혹이 생겼으면 그때 하면 될 일이고요. 네. 저는 이번에 또 보면서 또 느낀 게 그겁니다. 지금 논문 표절률이 거의 43%, 5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 작성을 주도했고 석사 과정생과 내가 공동으로 작성했다는데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요. 석사 과정생이 자기 논문 활용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장관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제자를 그렇게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남의 인생 훔치지 마라, 올바르게 살아라, 절대 논문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분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면 안 되잖아요. 앞뒷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권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윤 정부가 초반에 그나마 좀 50% 지지율 가다가 어디서 꼬꾸라졌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언론의 질의가 오니까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지지율의 폭락과 윤석열 정부의 정말 그 낙하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적당히 해라 이런 반응이던데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내가 추천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그런 그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그 검증 눈높이가 높아서 굉장히 그 꼼꼼함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정부의 새 정부의 도덕성과 어떤 그런 그 능력 이런 위주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생각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지금 청문회 정국에서 굳이 이것은 야당을 자극할 수 있고 굳이 또 하나의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 그러면 잘 지켜보겠다. 우리가 이렇게 추천한 분이지만 물론 그 뒤에 이야기는요. 좀 빛나는 장점들도 봐줬으면 좋겠다. 좀 그 정도가 맞았지. 마치 이분들이 굉장히 인사검증에서 우리가 모든 자질을 다 갖춘 분이냐 얘기하고 대통령의 눈높이에 다 적합하게 맞았다. 이 얘기 잘못하면 여당 보고 더 오히려 세게 쉴드 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로는 저는 부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청문회 직전에 이런 언급을 한 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인선을 했다는 부분을 아마 비실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과정이니까 소위 말해 소통 차원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여러 후보들을 추천했을 때 좀 더 고민해 보시지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한 인물이라는 부분들을 아마 부각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식의 왜 떨리겠습니까? 만약 임명 강행한다면 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국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다는 아마 그런 뜻도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정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높은 눈높이가 높다는 것과 아울러서 대통령의 기도에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곁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안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사과와 반성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영순이다라고 했는데 당내 구주류 인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누구의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모두의 이건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얘기는요.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과하지 않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름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철수 위원장의 그 거부 이후에 그나마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무언가 근거도 남기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윤 전 정부와 건너가기를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황골 탈퇴를 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하자면 엇박자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그 당대표 선거에 나올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반대 목소리 세게 내는 거예요. 뭐 장동혁 지금 뭐 출마 거론되고 있는 그다음에 나경원 이런 분들인데 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낼까요? 그분들도 당의 쇄신과 혁신이 전제되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선거 구조가 당원 80에 여론조사 20 아닙니까? 당원들의 구조가 80%의 의사를 받게끔 되는 구조가 돼 있으니까 네. 강성당원들이 기류에 휩쓸리는 거예요. 사과 필요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만 할 거냐. 우리도 좀 이제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자. 아니 그런데 최소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한번 묻고 가겠다는데 그걸 묻지 말자고 정당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온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윤희숙 위원장이 꺼내놓는 이런 안들에 대해서 저는 네. 비대위가 어디까지 수렴할 수 있는지 좀 정부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놓고 대충 8월 말에 열릴 전대에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해서 우린 가보겠다.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했으니까 혁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과정을 삼겠다는 뜻 같은데 네. 저는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위가 인적 청산을 먼저 거론한 거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순서가 뭐가 먼저가 맞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정당에 있어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 쇄신이 없다. 네. 그건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 파수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의 나름대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준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정치적인 일종의 정통성, 정당성 이런 차원에서의 정식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친윤 주류의 한 사람이었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그러니까 이 일종에 포함되는 그런 어원으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이 선택한 혁신위가 과연 아무리 좋은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그런 혁신안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시기의 문제죠. 사실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아무 모르긴 몰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결국 혁신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이 당원과 국민들의 그러니까 지지로 선출된 지도부가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주말 정청래 후보는 제주로 갔고요. 박찬대 후보는 부울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냐 안정적인 리더십이냐 이 두 사람의 차별화 전략도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강한 좀 선명성을 보였던 그동안의 야당의 시절의 그런 투사 같은 모습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뭐랄까요, 자신의 상징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자신이 당심에서 앞선다고 나오는 만큼 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부분이 아마 먹힐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훨씬 더 내가 더 끈끈하다. 소위 말해서 당심에서는 내가 조금 밀릴지 몰라도 대통령과의 관계, 즉 2심 내지는 명심에서는 내가 앞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두 후보가 좀 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우세할 것이냐 부분은 뭐 지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자신의 그 속내를 조금이라도 표출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후보가 수박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왕수박은 농사도 어렵고 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정청래 의원을 따라다니는 이제 수식어가 이제 과거 수박 논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박 농사 지은 사진을 갖고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누가
이제 당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냐니까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손에 든 떡이에요. 어떤 걸 뭐 택하는지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최근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좀 기세를 올리고 있는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이제 조금 이제 말하자면 강성 당원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속도가 좀 더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 쪽에 조금 이제 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좀 권리 당원들이 많이 있는 뭐 호남을 가고 제주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정청래 의원은 그렇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결국 6개월의 골든타임 길게는 봐서 1년이라는 측면. 그러면 이제 당대표 임기가 1년이니까 자녀 임기에 충실할 사람을 뽑겠다는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지금 초반에는 정청래는 조금 앞서는 것 같아도 저는 어찌되었건 뭐 각축전은 벌이겠지만 박찬대 의원 쪽으로 나중에 좀 안정적 리더십을 좀 요구하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도 조금 후반부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네, 전당대회는 축제처럼 즐기며 하자라고 또 글을 쓰기도 했던데 지금 사실 후보들을 중심으로 조금 미묘한 분위기도 흐르고 있거든요. 축제 같은 전당대회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당의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상당히 과일 경쟁의 양상이 초반에 약간 보이는 듯 했지만 스스로 다들 자제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당내의 아주 우시한 기류가 되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민주주의 축제와 같은 그런 전당대회를 갖고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건 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부분들에서 확고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당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길었던 폭염이 잦아들자 호우가 비상입니다.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폭염의 기세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잠시 숨 돌리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폭우가 비상입니다. 뜨거운 남쪽 해상을 지나며 발달한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해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열돔이 사라지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그동안 우리나라에 쌓인 열기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일부 내륙에는 산사태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동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북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북쪽의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적지만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찬 공기 남하의 변동성이 커 예보된 강수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열대 저기압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그 경향들이 일치성이라고 하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특히나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는 또는 이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는 얼마나 남쪽으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 중반에는 또다시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번 주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호우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부산 지역에서는 공사장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부산 괴법동 부산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장에서 빗물이 지하로 쏟아져 공사장 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새벽 0시 반쯤에는 망미동 근린공원 담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배수 지원과 안전조치로 모두 89건 출동했고 침수나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에서 38세대 주민 60명이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들은 언제쯤 병원으로 돌아올지 관심입니다. 오는 19일 진행될 전공의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와 의대생의 복학은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의 유화 국면 속에 의대생은 전격 복귀를 결정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뿐입니다. 정부나 정치권과의 물밑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의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등이 복귀 조건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공의의 수련 재개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오는 19일 열릴 대전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전격 복귀가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풀린다고 해도 정부나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렵게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공의 복귀와 의료 구조 개혁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 정치권과 의료계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어린이가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도로입니다. 5살 A군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승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밤 8시 40분쯤. 바로 앞에서 이제 빡 소리가 나길래 뒤를 돌아보니 이제 스타렉스에 애기가 치여가지고 누워 있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는데 애기가 벌써 출혈이 심하고. 피서 처리라 오가는 차량과 행인이 많은 상황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군의 보호자는 사고 당시에 근처에 있었지만 함께 길을 건너지는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등도 차량 속도를 줄여줄 방지턱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하지만 그렇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70대 B씨가 A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가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설명인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북 완주군 동상면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8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구조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승용차가 한 아파트 1층 세대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와 집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언덕길을 오르던 사고 차량이 방향을 틀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도로를 이탈한 뒤 옹벽을 뚫고 아파트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시행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이 맞물리며 이 통사의 점유율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입니다.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를 내세워 본격적인 고객 끌어모으기가 한창입니다. 제 주변에 SKT 사용하던 친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번에 사태 이후로 거의 옮겨서 발표 이후로 이제 급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옮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옮긴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새로 유치한 고객을 포함해도 순감 규모는 57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시장 점유율 40%가 깨질 위기에 놓인 SK텔레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은 물론 신규 고객에게도 요금 할인과 무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휴업체 할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패키지로 해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후에 그래도 SK 대기업이니까 더 기기 변경 쪽에 좀 더 돈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 위약금 면제 기한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보조금 경쟁으로 불씨가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2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곧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에 상한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이통 3사가 신형 스마트폰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보조금을 앞세워 비싼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건 규제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확고했던 이통 3사의 점유율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과열된 경쟁은 당분간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철 유통상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선 쿨링 패치와 자외선 차단 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가전 매장에선 실외기가 없는 이동식 에어컨이 인기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 자리 잡은 여름 특화 상품. 차가운 소재의 의류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토시 등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외근이 조금 잦긴 해서 외근할 때 조금 쿨토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타지도 않고 조금 이게 또 그리고 시원하다 보니까 피부에 붙이면 패치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시원해지는 이른바 쿨링 패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강타한 7월 첫째 주, 더웠던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쿨링 의류는 최대 88%, 패치는 2000%가 넘게 더 팔렸습니다. 오늘도 이 바깥 온도는 34도를 넘어서고 햇볕도 강한 날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쿨링 패치를 착용해 봤는데요. 마스크를 통해서 자외선도 차단이 되고 쿨링 패치에서 차가운 기운이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휴대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냉방 제품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필수품이 되고 있는 손 선풍기는 7월 첫 주에만 지난해보다 최대 4배 더 팔렸습니다.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도 마찬가지. 방을 옮기며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에어컨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찾으면서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실외기가 설치되지 못하는 집들이 이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그로 인해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이동식 에어컨을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기록적인 더위 속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여름 유통시장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 뒤 첫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특검은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한 시간이 오후 2시죠? 맞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지난 11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특검의 구속 뒤 첫 소환 요구에 불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검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 오늘 조사를 통해서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앞서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들을 최대한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나아가 영장에 적히지 않았던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계엄 선포 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내란 혐의 그리고 외환 혐의는 사실상 연결된 범죄 사실인데다가 관련자 조사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조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할지 여부인데 결정됐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말과 휴일 동안 특검의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오전에 접견할 예정인데 이때 출석 의사를 최종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더위와 이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오늘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 조사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요. 아직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은 강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올 것을 지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서 강제 구인이 가능하고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제 구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공수처가 지난 1월 구치소를 찾아서 강제 구인을 잇따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이를 거부해 최종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강제 구인에 성공해서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입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지난 첫 번째 소환에는 건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이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서 출석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변호인단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물론 아직까지 결정이 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불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건강상의 실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변론 방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방어와 관련해서 다른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 결국에는 구속이라는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에 맞이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굳이 이제 더 이상 출석을 해서 조사에 응할 필요성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특검 중에서는 출석하지 않으면은 현 상황에서도 강제 구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구속이 이미 돼 있는 상태라서 굳이 그런 강제 수사를 더 동원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리고 출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출석을 해서 이런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구속 이후에 20일 안에 구속 기소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인치를 할 수 있다, 강제 구인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검에서 그 근거로 드는 것은 구속영장에는 이제 인치를 위해서 피의자를 수용 중인 상태에서도 이 조사실로 불러낼 수가 있는,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포함을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강제적인 그런 인치 방식도 고민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걸 정말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이제 신병을 실제 조사실까지도 인치하는 것은 특검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치를 했을 때 어떠한 진술,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을 조금 더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막상 조사실로 불러놓고도 의미 있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의 피의자 신문 절차로도 일단 뭐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신명 확보보다도 결국에는 다른 수사나 다른 조사들을 통해서 나머지 혐의들을 보강하고 이후에는 기소하는 절차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아마 그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지금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우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추후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 조금은 불리한 그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실제로 이제 건강상 출석이라든가 혹은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예. 관련된 자료들 정황들을 봤을 때 실제 건강상 이유라기보다는 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만약 유죄 판단을 받았을 때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 역시도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이는 뭐 반성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유가 기재가 되고 결국에는 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 등은 일단 뭐 처방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혹은 운동과 관련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또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내용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제 곧바로 그것이 뭐 수사의 유법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내용과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일단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러한 내용도 변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법무부에서도 사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 현재로서 뭐 계속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도 평소에 복용하던 것들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운동 문제도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하면서 충분히 운동 가능한 시간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등 구체적인 반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 봤을 때 아마 이제 법무부 쪽에서도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들이 사실은 여론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즉각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이다 보니까 아마도 오전에는 출석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특검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서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먼저 조사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그 혐의 사실 중에 빠져 있던 것이 바로 외환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침투 등을 지시를 해서 북의 무력 도발을 유발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영장 청구에는 빠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지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듯이 오늘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중점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특검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내용의 그런 녹취록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부분이 주가 될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조사가 진행이 될 거긴 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아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취지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최근에 특검에서 진술을 이제 번복한 바가 있습니다. 총을 보여주라는 네, 지시를 그렇습니다. 들었다. 총을 보여주라. 이 말은 결국 뭐 특검 측에서 봤을 때 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근거로 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또 보강하는 그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언급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언급해 주셨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말을 바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VIP 경로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태효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서 당시에 대통령이 화를 낸 바가 없었다라고 진술해 왔었지만 최근 특검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보고를 받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계환 전 사령관 역시도 이전까지는 그런 경로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관련 부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로설도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최측근들 혹은 상당히 관련성이 강한 이런 인물들이 입장을 번복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반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반박을 하고 변론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특검에서의 그런 소환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조금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신 이 인물들의 진술이 만약 없었다면 알 수 없었을 만한 내용들이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진술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꺾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까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입장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엔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상당히 불리해진 것은 맞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사의 그런 지연 등을 조금 더 노려본다든가 혹은 변호인단을 교체를 해서 변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검토를 해본다든가 이런 내용들 생각은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기존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이 일단 가장 효과가 그래도 있는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희영 놀 유니버스 대표가 출근했는데요. 바로 현장 가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이뤄온 성취, 쾌거들을 돌아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엄청난 기회를 정말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AI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제반 분야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청문회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질문을 주실 수는 있는데 제가 아직 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를 좀 그래도 생각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IT 플랫폼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문화 쪽이나 스포츠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자세한 이야기는 청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내각 마지막 퍼즐로 주목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희영 후보자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중책을 맡은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라면서 말을 상당히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추가되는 발언이 있으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등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복심들이 진술을 바꾸면서 이들에 대한 연결고리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국무위원들 부를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일단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까지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은 시점은 이제 윤 전 대통령보다도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국무위원들 혹은 그 밖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그런 내용들과 상당히 상반되는 듯한 그런 관련 증거 혹은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에 찍혀있던 CCTV 내용을 보면은 비상계엄 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 등을 받고 이를 알고 있는 듯한 뭔가 확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정황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존 진술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일단 비상계엄 당시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의 그런 관련된 지시를 받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 또 사후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작성이나 폐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안가회동에서 특별히 당시 비상계엄의 그런 문제점들을 덮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된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했는데 전현직 경영진들을 모두 불렀더라고요. 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도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 그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을 하자마자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말까지도 전형직 삼부토건의 관계자들을 소환을 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특검팀과 이제 김 여사 측 그리고 변호인단 측의 일정이 조율될 만한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 그리고 조율이 된다면은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목되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른바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입니다. 지금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로비 창구로 지금 지목된 인물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자금 관리를 넘어서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조사는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점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창구가 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부분 쟁점을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당시에 나왔던 개념인데 좀 개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실 가족 관계라고 직접적으로 맺어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를 하면서 사실상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법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예를 들어 뇌물죄와 같은 경우에 이 이익이 어디에 기속되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 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입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정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부실 인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근어울, 도로투기장관 조현, 조계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차관 인선도 문제입니다.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서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훈 인사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 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입니다.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하여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 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장관 후보자 16명 그리고 국세청장까지 포함하면 17명이나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를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도덕성과 자격 문제에 대해서 송곳 검증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을 특히 비판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기준금리가 은행의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라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업체와 관계 공무원
그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이번 수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확인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관계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수색에 나섰고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에게 곧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앞서서 출국 금지가 될 정도로 지금 내란 특검이 어떤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압수수색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이유를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의혹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확보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지금 속보를 보면은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용역업체 그리고 국토부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일단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노선 변경을 할 때 이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측에서 어떠한 요청이라든가 부당한 개입이 있지 않았나 또한 관리상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가장 이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가장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확보하고 그렇다면은 이 뭔가 의혹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이러한 지시들은 이러한 지시들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등에 대한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조사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압수수색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 얘기도 최상병 특검 얘기까지 조금 확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명 로비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김건희 여사를 공통적으로 지금 양 특검이 조사하는 그런 혐의점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소환을 할지 혹은 앞으로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망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특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상당히 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한 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사가 먼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수사 대상이 많긴 하지만 모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좀 상징성을 고려하자면은 추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먼저 소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 앞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되긴 할 거고 또 아무래도 자칫하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중복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두 특검 모두 현 시점에서도 향후 소환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척 정도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 측과 조금 소통을 하면서 결국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20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170대에서 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3,183포인트 그리고 80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는데 역대 최고치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3,305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129포인트 정도 그리고 퍼센트로 보면 대략 4% 정도 더 상승하게 되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자, 다만 급등한 만큼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동성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환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관세 협상에 주목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까지 지난주에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2.6원 오른 1,378원에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비구름이 출근길은 비껴갔지만 오전 중에 다시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어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다면 오늘 오후부터는 영동 중북부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울릉도 독도는 이전보다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호우 경보와 산사태 경보가 유지 중입니다. 오전 중에는 또 다른 저기압이 다가와 내륙에서도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중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내려와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29도 등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할 수 있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은 한 주간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